교통을 하는 거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지금은 교통을 하는 걸 안 파고 했지만은 그때는 교통을 파고선 이렇게 수그려 가면서 막 뛰어가고 그랬어요. 그냥 사람이 머리를 내놓으면 저거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인민군하고 어떻게 마주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전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부상자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죽겠다 작정을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있었는데도 총알이 슝슝슝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남고 나서의 삶이 오히려 또 전쟁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그래도 저희들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애써줘서 고맙다. 그리고 또 나한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게 정말이냐 자꾸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 강의를 받으면서 좀 우울감이나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자아적인 개념이 약간은 조금 벗어나면서 또 교수님이 또 삶의 생과 또 이제 그 선배님들은 이제 전쟁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군에서 어떤 그 장애를 입은 그 사이를 넘나들면서 그러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갖고 수중 폭파 작업 중에서 손을 잃어버리셨거든요. 팔을 잃어버리셨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으셨대요. 아이를 이렇게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남자의 몸으로 혼자 키우시고 본인이 그래도 자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다라는 그런 감사의 말들을 쓰시면서 마지막에는 와 내가 이제 그동안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되었다. 그러다 작전 명령이니까 따라서 일개번들을 데리고 이런 주정산이 요새는 무겁지 되니까 그래 그걸 갔는데 주정산에 갔는데 거기에 지대지대가 돼가지고 지뢰를 밟아가지고 연락병하고 저하고 다쳤어요. 근데 저는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네, 이 어르신은 전쟁 중에 다리를 잃어버리셨어요. 여기에 다니시면서 또 반장 역할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을 돌봐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는 분이셨는데요. 함께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더 많은 위로가 되고 18살 때 지원 입대했어요. 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는데 그때 6.25가 발발했죠. 끊임없는 그런 전투 이야기 속에서 살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은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정말 그 가슴 깊숙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려고 노력했고요. 그걸 또 느끼셔서 그런지 어르신도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우리는 100세 시대 고령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전공한 저는 100세 시대 고령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전반전은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인생 후반전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없다. 혼자서 외롭게 살았던 그 옛날 우리의 노후가 아니라 이제는 활력찬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술을 드시면 재미있으셨어요. 노래 자랑을 시켜서 용돈도 주시고요. 줄 게 없으면 집에 있는 저기 걸려있는 시계나 물건을 상품으로 걸고 노래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노래 자랑도 끝나고 다들 잠이 들기 시작할 무렵 저마저도 슬슬 졸려서 까무룩하고 잠이 들 무렵에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자식들은 나보고 쉬라는 말을 안 한다고, 나도 내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다니셨대요. 휠체어나 자가용이 없을 때니까 지게에 지고 다니면 효자였던 거지요. 당시가 일제시대였는데 일본 군들이 아주 작은 둥그런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적군이 보이면 다다다다다다 하고 총을 쏘는 그런 비행기를 사용했답니다. 그 비행기는 뜰 때 윙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가는데 저쪽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깜짝 놀라 논두렁가 구멍 같은 곳에 숨으셨대요.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간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글쎄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그 구멍에 고개를 들이밀고 숨어 있었다는 거지요. 너무나 부끄럽고 황망하여서 할아버지가 계신 곳을 가보기도 부끄러워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에를 갔더니 글쎄 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오셨는지 집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게다가 지게까지 가지고 말이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웃으셨나요? 전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처음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그 밤을 보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인데 그때도 약주를 과하게 드신 아버지께서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 타령을 하셨어요. 나도 내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니 웬걸요? 그때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어영부영 그 밤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나이 30살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 옆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에 그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긴장되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아버지에게 뭔가 중요한 일인가 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슬슬 진도가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일본군 비행기가 윙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논두렁인가 뭔가에 구멍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고개를 들이밀고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차마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러 가기가 황망해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에를 갔는데 말이다. 글쎄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오셨는지 집에 와 있더란 말이다. 게다가 지게까지 가지고.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보통 제가 상담 수업이나 가족치료 수업을 할 때에는 질문을 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답글 주실래요? 오늘은 댓글을 읽을 수 없으니 일단 제가 했던 말씀을 해드리면 아빠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마치 저 아래 어딘가에 체에서 꽉 막혀 있었던 무엇인가가 터져 나오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전쟁 난리통에는 총알이 막 날아올 때 지 애미가 포대기 등 뒤에 있는 아이를 돌려갖고 그 등허리 뒤로 숨는단다. 그러면 그 여자가 제정신이었겠냐? 누가 나더러 지 애비 버리고 도망간 놈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나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다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아빠. 할아버지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아빠에게 계속 뭐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지 애비 버리고 도망간 놈이라고. 아니면 할아버지는 용서하셨는데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오셨는지도 모르지요. 여러 차례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처음에는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세 번째쯤 되어서야 이것이 우리 아버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미해결된 한많은 숙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게에 지고 다니던 부모를 내던지고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술을 드실 때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던 아버지의 울음은 회한과 회개의 눈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할아버지께서 용서를 못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의 한 맺힌 숙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딸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딸이 이해해 줄 때 부끄러웠던 과거지만 그래도 내 인생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최선을 다했다는 자아 통합감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미를 발견하여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의연하게 기다리는 태도를 자아 통합감이라고 합니다. 에릭슨은 노년기에 자아 통합감과 절망이라는 위기 속에서 자아 통합이 잘 형성된 사람들은 지혜라는 덕성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아 통합감이 잘 형성된 노인은 비록 내가 과거에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것도 나이고 그래도 내 인생 최선을 다했고 나름 쓸모가 있었다, 그동안 사느라 수고했다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여 오라,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아 통합감은요, 제가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일수록 자아 통합감이 높고요, 건강할수록 또 여가 활동이 활발할수록 사회적인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 통합감이 높더라고요. 그러니 성별에 따라서 자아 통합감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건강과 여가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버님 경우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기에 노년기에 자아 통합감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우리는 과거의 경험 중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경험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꾹꾹 억제하거나 억압하게 됩니다. 억제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경험이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웠던 일,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의 저장소의 가장 밑바닥으로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경험들이 자신의 큰 몸뚱아리를 조각조각 잘라서 저 아래 무의식에 저장하게 됩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의 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인식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방송 스포트라이트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덜덜 떨리고 손에 땀이 나거나 심지어는 심한 경우 체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의식을 말하는 거지요. 전의식은 평소에는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쉽게 기억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수준의 의식을 말합니다. 마치 저기 방송실 뒤에 대기실에 머물러 있는 수준의 의식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일반적으로는 잘 각성되지 않는 수준의 의식인데요.
너무 오랫동안 찾지 않는 저기 방송국 지하에 있는 소품실 안에 방송 출연 도구들 중에서도 잘 쓰지 않는 쾌쾌 묵은 냄새가 나는 수준의 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끔찍한 기억이나 경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억압하거나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르면 누를수록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에 의하여서 튀어오릅니다. 특히 그 기억의 경험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의 점처럼 아스라이 파편화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 행동으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아주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폭발을 한다거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른다거나 괜히 동물을 학대하거나 심지어 성적인 난폭한 일을 저지른다든지 이게 우리의 과거에 억눌려 있던 부정적 경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해결된 인생의 그 한많은 숙제들이 때로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때 그 일, 생각하고 싶지 않는 끔찍한 경험들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한센병이 발병하던 때 이야기를 하시거나 발병 후에 호수에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등 뒤에 업고 있던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싫어 싫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시 나와서 걸어걸어 소록도를 가셨다는 이야기. 또 소록도에 면회온 친정아버지가 담뱃잎과 떡을 해오셔서 경비 초소에 나눠주고 이야기하다가 가셨는데 이 모녀가 면회하는 모습을 보고 안 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어떤 분은 소록도에 들어가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고 나라에서 보살펴주고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참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소록도에 있을 때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외출 허가를 받고 며칠을 걸어 집에 왔더니 남편은 들어오라는 말을 안 하는데 시어머니는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하룻밤을 남편은 새 각시랑 저 건넌 방에서 자고 자신은 시어머니랑 아이들이랑 한 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는데 시어머니는 애들 보고 싶으면 또 오라고 하는데 남편은 또 오란 말을 안 하더래요. 남자의 사랑이라는 게 참 속으로는 병에 걸린 애들 엄마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고도 말 못하는 그 심정도 복잡했겠지요. 그렇지만 그 일을 겪는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울지도 않고 듣고 있는 저만 울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더러 자기들 가슴에 이 고추장 찌끄른 세월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 눈물도 안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울지도 못하고 꾹꾹 억눌렀던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누군가 저처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나마 없다면 나라도 과거의 나를 찾아가서 만나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미움, 원망,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울고 있는 과거의 나를 찾아가서 애썼다,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 마음을 이제 내가 알아줄게, 이렇게 안아주고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물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힘들었다고 원망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때 그 사람, 그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또 가능하면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은 제 자신도 때로는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게 작은 상처 하나 주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미물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바로 저라면 저도 저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때 그 시절 과거 속의 인간관계이지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공적인 업적과 공로 또한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는가 봐. 내가 정신이 없었나 보다 하는 과거가 제게도 있습니다. 녹일이라는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그때 그 시절. 어떤 한순간을 도려내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나라는 사실. 썩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감정을 우리는 자아통합감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나를 인정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까지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 한많은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를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땐가 철없는 자식이 이해해 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과거를 용서해 주시지요. 그리고 현재를 살고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합시다. 잘 먹고 잘 자고 건강관리에 힘쓰고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그동안의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다가올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심으로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에 와 감사하다. 매 순간 감동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